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69페이지 가는 겁니다. 69페이지를 가면 임대료 규제 정책 나오고 내용의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시장 측면 이렇게 나왔습니까? 자, 저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장기, 단기 나눴지만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은 개념만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임대료 보조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짜로 일정한 금액을 융자해 주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을, 융자가 아니라 보조해 주는 것을 임대료 보조라고 합니다. 제가 임대주택을 사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를 그냥 주는 거, 그게 임대료 보조입니다. 그냥 주는 것을 학문적으로는 반대급부 없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대급부 없이 보조해 주는 것을 임대료 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주택 보조가 있어요. 주택 보조 정책이 있습니다. 이는 정확하게는 임대주택 보조 정책입니다. 얘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수요자에게 보조하는 정책이 있어요. 수요자 보조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 보조 정책이 있어요. 생산자 보조 정책은 이런 겁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자에게 보조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주택의 생산 비용이 감소되는 겁니다. 보조해주면. 그럼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 임대주택이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누구한테 혜택 돌아가는 겁니까? 임차인에게. 자, 이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거. 간단해요. 임대주택에 대한 보조정책은 임대주택을 만든 사람에게 보조해주는 거. 그래서 생산자 보조, 공급자 보조를 한다고. 내가 임대주택 건설업자예요. 그러면 정부가 임대주택 하나 지을 때마다 10만 원을 보조해준대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10만 원의 생산비가 다운된 거야. 그럼 공급량을 증가시켜주겠죠.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다운돼. 그 임대료가 다운되면 결국은 누구의 효과입니까? 임차인의 혜택 본다는 소리예요. 그게 생산자 보조입니다. 수요자 보조는 두 개로 나눠져요. 네. 가격 보조가 있습니다. 이걸 집세 보조라고 하는데, 집세 보조, 그리고 현금 보조가 있어요. 현금 보조. 현금 보조를 다른 말로 소득 보조라고 해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는 수요자 보조는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거야. 임차인에게. 그럼 임차인에게 보조할 때 현금 보조는 임차인에게 월 10만 원씩 주는 거야. 일정한 현금을 주는 거라고. 그러면 정부로부터 내가 임차인인데 한 달에 10만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내 소득이 10만 원 증가한 거죠. 그게 현금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격 보조는 임차인에게 보조하는데 근데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쿠폰을 주는 거야. 쿠폰을 줘요. 10만 원짜리 쿠폰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쿠폰은 가지고 다른 거 못 써요. 임대주택에만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쿠폰을 가지고 임대료가 50만 원짜리다. 그러면 쿠폰 10만 원하고 현금 40만 원 가지고 임대인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50만 원짜리인데 내 돈은 40만 원 들어갔고 정부로부터 10만 원 받았죠. 쿠폰 줬으니까 그 쿠폰을 임대인이 이제 은행 가서 제시해요. 그러면 은행이 1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는 50만 원 그대로 받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40만 원 지불한 거고. 무슨 말 됐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50만 원짜리가 40만 원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걸 집세보조, 가격보조라고 그래. 그럼 선생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현금보조는 10만 원을 주고 그걸 어디에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현금보조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사용하든 술 먹고 놀아버리든 상관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쿠폰 받으면 그 쿠폰 가지고는 구두 살 수 없어요. 술 먹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임대주택에만 사용해야 돼. 무슨 말 됐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돌고 돌 수 있겠죠. 돌고 돌아서 쿠폰을 받아서 내가 술을 먹어버려요. 그럼 술집 주인이 그거 가지고 같이 되는 거야. 자기는 임대주택의 그 집세보조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쿠폰을 받으면 임대주택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금 보조를 받을래요? 쿠폰 받을래요? 현금 보조. 그래야만이 우리 효용이 증가하는 거야. 나 지금 임대주택에 사는 거 만족이야. 다른 사람들은 20평이 적다지만 나는 혼자 사니까 만족이야. 그러면 10만 원 받아서 쿠폰 받으면 그거 가지고 임대주택에 가서 넓은 데 가서 살아야 돼. 근데 10만 원 받으면 나 다른 거 사 먹고 놀고 그럴 거야. 그래야만 내 효용이 증가할 거야. 그러니까 현금 받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효용이 더 증대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지.
국가입장에서는 10만 원을 쿠폰으로 줬으면 그러면 먹고 마시지 말고 그것을 임대주택에 사용해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금 보조는 임차인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강해요. 그 다음에 집세보조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주거지 선택의 자유. 주거지.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현금 보조겠습니까? 집세 보조겠어요? 현금 보조, 현금 보조. 현금 보조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받으면 내가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현금 보조. 그러니까 현금 보조의 장점은 임차인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더 우월하고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더 우월한 방법은 뭐예요? 현금 보조. 그 비교가 자주 나와. 그 비교가.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는 이걸 임대료 보조라고 그래요. 수요자 보조 정책. 이거 수요자 보조 정책을 임대료 보조라고 하고 그것도 여기 가격 보조를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요. 근데 다 이것도 또 임대료 보조입니다. 보조는.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가격은 뭐하고 임대료는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이 뭐하고 공급을 증가시키고 제가 이런 말 했을 건데요. 장기 균형, 단기 균형 하면서 그 장기 균형, 단기 균형은 임대료 보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임대료 보조가 받았습니다.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임대주택의 수요 증가,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 임대주택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임대인들은 초과 이윤. 그러면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그러면 그게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이 비용 증가 산업인가 비용 불변 산업인가 나눠봅니다. 또. 그러면 비용 불변 산업이다.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오고.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수요 증가시키고 공급도 증가시킨다.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수요는 증가했지만 공급은 뭐 했습니까? 감소. 임대료 규제는 수요를 증가시켜줬죠. 근데 공급은 감소. 임대료 보조는 수요 증가, 공급도 증가. 그게 포인트야. 임대료 보조 가장 중요한 말.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 장기적으로 뭐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자, 큰 틀만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70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의미 없습니다. 얘는 한 번만 들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나왔죠. 70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단기, 장기 나왔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장기, 단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 단기 개념을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가면 분양가 규제 정책, 분양가 상한제 나왔습니다. 여기 뭐하고 똑같아요?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다. 그래요. 거기서 미음 봐봐요. 미음. 자, 미음. 분양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전매 차익이 발생하고 투기적 수요가 유발된다. 이 경우 수요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수요 증가가 커지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공급 감소가 더욱 심해져 초과 수요가 더욱 커진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뭐할수록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서 조세정책을 보는 겁니다. 조세정책에서 이번 순환에서는 기초인문과정에서 뭐만 기억한다? 비만만 기억한다. 비만. 비만이 뭐요? 비탄력적일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선생님, 비만이 어디 있는데? 73페이지. 73페이지 동그라미 5번 찾으셨습니까? 위에서부터 5번째 줄 동그라미 5번.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탄력적인 측에서 즉 선택 여지가 많은 측에서 조세를 적게 부담하고 탄력적일 때 조세를 적게 비탄력적인 측에서 선택 여지가 없는 측에서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 비탄력적일 때 많이 부담한다. 비만. 비만. 되셨죠? 비만.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대요. 수탄이 뭐요? 오케이. 공탄은요?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답니다.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답니다. 세금을 누가 많이 내요? 공급자, 수요자,
비만이라며, 비만. 비탄력적 많이 내는다며요. 수요가 탄력적, 공급은 비탄력적. 세금을 누가 많이 낸대요? 공급자. 이게 계속 나온다고. 시험에 10번 나오면, 조세정책이 시험에 10번 나오면 7번은 이거라고. 6번, 7번은 이거라고. 비탄력적이면 세금은 조금 낸다, 많이 낸다? 많이 낸다. 비만. 비만. 그럼 이렇게 됐으면. 수탄이 2고, 수탄이 2고, 공탄도 2랍니다.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내요? 절반씩. 똑같으니까 절반씩. 이해되셨나요? 수요 탄력성하고 공급 탄력성 똑같잖아요. 그러면 똑같으면 절반씩 내는 거야. 절반씩. 되셨습니까? 그래요. 자, 이번에는 수요 탄력성이 0.5, 공급의 탄력성도 0.5 나왔답니다. 세금은 절반씩. 똑같으면 절반씩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수탄은 3이고, 공탄은 2다. 세금을 누가 많이 낸대요? 공급자가 많이 내지. 이거 더 탄력성이 더 적잖아. 비탄력적이지. 비만. 비탄력적이면 많이 낸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계속 시험에 나온다고.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나왔대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성. 비탄력적이면 많이 내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히 많이 내야지. 이 냅니까? 그럼 수요자가 전부 낸다. 수요자 전액 부담. 그럼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면 공급자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렇게. 지금 여러분께 논리 알리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여러분께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조세 정책에서는. 그래서 비탄력적이면 세금을 뭐 한다? 많이 낸다.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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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비만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라 갖고 잠깐. 이렇게 비만세? 자,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책은 끝내고 우리는 74페이지 부동산 투자론 왔습니다. 오늘 이제 투자론을 한 40분 하고 다음 주에 또 투자론 본격적으로 하는데 걱정됩니다. 왜? 여러분하고 저하고 싸워야 될 게 걱정돼. 싸워야 돼. 투자론은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오면 내용도 파악이 힘들고 그 다음에 저하고도 익숙하지 않아. 제 스타일하고 익숙하지 않고. 근데 11월 달부터 저하고 같이 시작하신 분들은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제 스타일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느낌의 OX를 할 수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알 수가 없어. 내용도 모르고 스타일도 모르고. 근데 참아야 돼요. 통상적으로 모든 과목이 그럴 겁니다. 민법 선생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부동산의 개론은 넉 달. 2순환 정도가 흘러가면 얼추 이해됩니다. 얼추. 그러니까 넉 달 동안 그냥 참으셔야 돼. 그냥 참으셔야 돼. 지금 넉 달 아니고 지금 2달 지났는데 탄력성이라는 말 나오면 그냥 어물어물 따라간 사람이 많아 지금 여기서. 다 알아. 이제 대충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3월달 정도 되면 조금 알만해요. 그 다음에 5월, 6월달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열심히 하신 분은 지겨우니까 1시간 끝나고 2시간 끝나고 가. 그래서 나도 들키잖아. 그러면 얘기가 아파갖고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지겨워서 가면 그 사람은 합격이야. 근데 7, 8월 달에 새롭다. 7, 8월 달에 이게 새로워. 그러니까 저하고 11월 달부터 공부했는데 7, 8월 달 가니까 새롭고, 이게 그 말인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점수는 합격은 할 수 있지만 점수가 매우 불안해지는 거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의신청 없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이의신청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투자론 할 건데 좀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좀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그러면 좀 더 쉬워질 겁니다. 어차피 투자론은 7개에서 8개 나오고 7개에서 8개 나오는데 그중에서 2문제는 반드시 계산 문제가 들어가요. 2문제는 계산 문제. 그럼 7개 나와서 계산 문제 2문제면 이론적으로 5개 나오거든요. 올해는가는 3문제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투자론에서. 지겨워 죽겠어. 3문제가 뭐야 이게. 2문제 나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2문제 나오면 1문제는 계산 문제 풀으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5개는 4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7개 나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5문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투자론에서. 그럼 투자론에서 5문제 못 맞추면 불합격입니까? 그건 아니고 4문제까지 맞아도 되는데 5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뜨면.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자론 포기해버렸다. 투자론 포기하면 그러면 부동산의 개론 자체를 포기한 거나 똑같아. 사실은. 실제로 그래. 실제로. 자, 지금부터 이제 투자론 갑니다. 투자론인데
그런데 좀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산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 투자론을 잘하면 금융론도 잘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도 잘해요. 투자론 7문제, 금융론 6개 내지 7문제, 감정평가론 6개 내지 7개요. 그러면 6개씩 잡는다 하더라도 18문제입니다. 18. 3, 6, 18. 맞죠? 그래요. 18문제면 거의 절반이지 뭐. 그러니까 투자론을 잘하면 그 나머지 금융론, 평가론도 조금은 쉬워져요. 그러니까 투자론 안 되면 나머지 것도 잘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투자의 개념부터 갑시다. 투자가 도대체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투자는 돈 넣고 돈 먹기다. 그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든 무슨 투자든 간에 이렇게 생각해요. 자, 제가 10억이 있습니다. 10억이 있는데 이 10억을 제가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 기쁘게 쓸 거야. 그럼 현재 확실하게 소비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런데요, 투자라 하면 그 10억을 지금 먹고 마시고 쓰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쓰지 않고 내가 골동품에 사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골동품 사서 나중에 팔면 시세차익이 나오겠죠. 그게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10억이라는 돈을 지금 먹고 마시고 쓰지 않고, 그러면 지금 먹고 마시고 썼다. 확실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그걸 희생하고 미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돈을 투입하겠다. 그게 부동산 투자야. 그림 사겠다. 그게 그림 투자라고. 되셨습니까? 금을 사겠다. 그게 금을 투자하는 거라고. 그게 투자입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투자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을 하고 10억이라는 돈을 먹고 마시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희생을 하고 미래 수익을 목적으로, 즉 돈 벌기 위해서 이 소리예요. 목적으로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 이거를 투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투자론인데 투자의 개념을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부동산 투자가 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투자다 그러면 부동산 빠지는 겁니다. 이게 투자론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이라는 거. 투자의 개념입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에 돈을 투입하는 거고, 금 투자는 금에 돈을 투입하는 거고, 그래요. 근데 여기 비워놨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산답니다. 미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이런 거지. 저 부동산이 지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을 투입을 하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일정한 돈을 벌어줄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1억씩 임대 수입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은 예상입니다. 근데 내년 돼서 1억씩 임대료 수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래의 수입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불확실하다 쓴다고. 미래의 불확실한 거래요.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하는 거. 10억이라는 돈을 먹고 마시고 현재 쓰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돈을 투입하는 행위. 그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생을 했으면 뭔가 대가를 요구합니다. 희생을 했으면.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희생의 대가가 나온 거야. 희생의 대가. 희생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요구. 이제 이게 투자의 개념인데 투자의 개념을 좀 더 달리 표현할 수 있어요. 투자는 바꾼 겁니다. 바꾼 거예요. 뭘 바꾸냐면 두 가지를 바꾼 거예요. 지금 현재 확실히 쓸 수 있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부동산 투자했습니다. 3년 후에 부동산을 팔아서 15억이 된다면 그때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하고 미래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개를 교환한 거라고. 그러니까 투자는 현재 확실한 소비와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교환했는데 현재하고 미래를 교환했고 확실한 소비하고 무슨 수익을? 불확실한 수익을 이렇게 교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희생한 것도 두 개라. 희생한 것도. 지금 쓸 수 있는데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희생한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희생한 대가, 시간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대가를 요구하는 내가. 투자는 뭔가 대가를 보고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플러스 여기에 확실히 쓸 수 있는데 그런데 미래의 불확실성을 선택했습니다. 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 지금 내년에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부동산을 투입했다. 돈을 투입했다. 위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위험을 선택했고 그 확실한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달라. 그래서 이를 위험의 대가라고 해요. 불확실성의 대가, 위험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투자에서 요구 수익률이 나옵니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어요. 여러분들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 나에게는 몇 %가 들어와야 된다. 그 수익률이 있을 거야. 그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은행에다 예금했답니다. 은행에다 예금하면 은행 이자율이 3%라고 해봐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 3%는 자동 빵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최소한 3%는 요구해야 됩니다. 그걸 시간의 대가라고 해요. 시간의 대가는 은행에다 예금해도 나오는 돈.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거야. 그럼 이 시간의 대가가 무위험률 되는 거야. 무위험. 무위험. 위험이 없는 무위험 수익률인데 수익을 생략하고 무위험률이라고 그래. 플러스 여기 위험의 대가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이런 위험을 부담했다. 그 위험에 대해서 대가를 좀 할증해 달라. 그것을 위험 할증률이라고 그래요. 지금 학문적으로 표현하니까 매우 어려워요. 이런 겁니다.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지금 쓰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된다. 그게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그럼 요구 수익률은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끝은 돈을 나와줘야 되고 맞죠? 은행에다 예금하면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이 3%라면 그것은 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다면 위험을 내가 수반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은행에다 예금하면 3년이 흘러가면 은행은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3년 후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10억짜리가 5억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은행에다 투자하면 은행에다 예금하면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만 요구하는 거야. 이자율만.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은행에다 예금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소리는 위험을 내가 부담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은행 이자율에다가 내가 위험을 부담한 거 이것까지 내가 요구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요구 수익률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투자의 개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수익률에서 요구 수익률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요구 수익률 나오고 기대 수익률 나오고 실현 수익률 나오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요구 수익률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투자하기 위해서 제가 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야. 나는 최소한 이 부동산에서 이 정도는 나와줘야만이 투자하겠다. 그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해요.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근데 우리 시험은 최소한의 수익률을 최대한의 수익률이라고도 바꿔서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자,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나 나와줘야 돼요? 은행 이자율만큼은 나와줘야 되죠. 그 부동산이 위험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은행 이자율만큼 나와줘야 되죠. 근데 부동산 투자하면 위험이 따라. 좀 있으면 이제 위험을 다 배울 거야. 위험을. 그런 위험이 따르면 위험의 대가를 나에게 달라. 그것을 뭐라 한다? 위험 할증률. 요구 수익률은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될 무슨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 자, 그 다음에요. 투자의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투자의 개념을. 자, 3번. 투자의 개념을 현금 흐름 차원에서 봅니다. 좀 어려워요. 자, 현금 흐름 차원에서 본다는 소리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3번. 투자의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물을 제가 많이 지을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는 주거용 건물입니까? 상업용 건물입니까? 상업용. 주거용 건물이 이렇게 지어. 이렇게. 이게 주거용이야. 이게 상업용, 임대용 부동산이야. 이게 상가 건물, 이건 주택. 예. 이 건물 정착물인가요? 이 상가도 정착물입니까? 네. 1333번지 위에는 정착물이 몇 개 있나요?
무수히 많다? 아니면 무수히 많다가 아니라면 3개라고? 제가 이런 거 했을 건데요. 아, 여러분 정착물 안 했자? 아, 안 했다. 여러분 정착물 안 했다. 제가 헷갈려서 미안해. 여러분들이 정착물 안 했다. 지금 왜 제가 헷갈리냐면, 우리는 기초 입문과정 하지만 제가 나가는 학원 중에서 2개 학원이 기초 입문과정이 끝나고 지금 기본 과정에 들어가는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은 11월 달만 기초 입문과정이에요. 11월 달만. 그래서 제가 헷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는 제가 정착물 했는데 우리 학원에서 아직 정착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했는데 제가 물어봤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서 오늘 1시까지 수업인데 제가 10분 더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 10분 더 해줘야지. 10분 더 빨리 끝내라고요? 그것도 아니죠. 알아서 10분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라. 자,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는 다 예측입니다. 부동산 투자론에서 나온 말은 다 예측이야. 예측.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론은 여기다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투자론이야.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투자론인데 결국은 어느 경우에 투자하는 겁니까? 이 부동산에 나가는 돈보다 이 부동산부터 들어오는 돈이 크다면 그럼 투자하는 거야. 투자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상해보는 거라고. 여기에 투자한다면 돈이 얼마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얘가 지금 해운대구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지금 시장에서 10억이 거래된대요.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얼마가 나가는 거야? 10억 나가는 거야. 10억. 그게 현재 확실한 소비를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넣어버린 거라고. 나가는 거라고. 근데 이 부동산으로부터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금액은 3년 동안에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금액은 9억밖에 안 된다.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손해보니까. 그런데 10억을 지금 투자한다면 3년 동안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부동산이 나에게 12억을 갖다 준단다. 12억을. 그럼 2억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투자는 전부야. 전부. 그게 투자는 전부라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로는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따져보는 거야.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돈이 되면 투자하고 돈이 되면 투자하지 않겠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투자 여부 결정까지가 투자론이야. 그러니까 투자론은 다 예상해보는 거야. 여기에 투자한다면 지금 10억이 거래되니까 10억이 나갈 것이고 그러면 방이 10개니까 임대사업을 하면 1년에 2천만 원씩 들어올 것이고 근데 만실이 됐을 때 2천만 원 들어올 것이고 그 지역은 조선족 정포들이 많이 사니까 만실이 됐는데 야밤에 도주하는 애들이 한 30% 된다. 그러면 방 3개가 못 받을 것이고 뭐 이렇게 예상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배도 해줘야 되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예상하는 거예요. 다 예상해봤더니 이거 또 들어봤더니 근데 10억이 나간다면 3년 동안 나에게 들어온 돈은 13억이었다. 그러면 10억 투자해서 3년 동안 얼마 버는 겁니까? 3억 벌 걸 예상되는 거죠. 자, 그럼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했습니다. 거기까지가 투자론이야. 그 이유는 보지 않아. 그런데 그 13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예상하는 거니까. 그러면 13억 이상 나왔으면 그러면 자기에게 수익을 더 많이 갖다 주는 거고 13억으로 예상했는데 9억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쪽박 차는 거고. 되셨습니까? 자, 그게 투자론이야. 그러면 이제 투자론에서 개념 정의할 때 이렇게 개념 정의해요. 이 부동산에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투자라 하면 3단계를 거쳐가면 투자라고 그래.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투자가 뭐예요? 이 부동산 샀습니다. 지금은 10억 주고 샀어요. 방이 10개짜리입니다. 근데 방치해버립니다. 방치하고 나서 3년 후에 그냥 방치해놓은 거야. 3년 후에 이 지역이 개발돼서 이 부동산 가격이 15억으로 뛰어요. 그때 팔아버립니다. 이거는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투기라고. 그럼 투자는 이 부동산을 사서 임대 영업을 하고 일정 기간 후에 되파는 거. 그게 투자야. 그러니까 투기는 샀다가 시세 차익만 나면 팔겠다는 소리예요. 운영하지 않겠다. 그게 투기고 투자는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라 운영을 통해서 이익을 내겠다가 투자야. 그러니까 투자는 이렇게 해요. 투자의 3단계가 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취득.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은 보유해. 보유. 가지고 있는 거야. 보유하면서 영업활동합니다. 영업하고 얘를 운영한다. 그래. 운영. 또 다른 말로 운영한다고 그래.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처분합니다. 이 3단계가 있으면 그러면 걔를 투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취득이 과정이 있어야 되고 보유보다는 운용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처분 이 3단계가 있으면 투자 그래요. 근데 투기는 취득했습니다. 취득하고
보유는 하죠. 보유는 하는데 운영 과정이 있다 없다. 운영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야. 가지고만 있고 일정 기간 후에 뭐 해버려요? 처분해버려요. 그러니까 투기는 보유는 하는데 운영하지 않는다.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시세 차이 나면 팔아버리겠다. 되셨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투자에서 현금 흐름을 지금부터 봐요. 현금 흐름은 현금 수지. 현금 수지는 돈이 들어가고 나감. 투자라 하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비교하는 거라고. 자, 이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나가는 돈을 현금 지출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현금 지출액이 얘를 현금 유출액이라고. 유출액. 이가 10억이라고 한번 해봐. 10억. 그 다음에 이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 들어올 걸로 그러면 예상되는 거. 현금 유입액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금액 유입액. 이거는 수입이죠. 수입. 현금 수입액. 이거는 현금 유입액이야. 그러면 유입액이 더 많아야 투자 가치 있는 겁니까? 유출액이? 유입액이. 그래서 유입액이 더 크면 투자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입액은 13억 될 걸로 예상된다. 그럼 투자 가치 있는 거라고. 그럼 얘가 13억으로 될 수도 있고 9억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금액이 될 수도 있죠. 9억이 됐다. 그럼 들어오는 돈이 더 적거든요. 투자 가치가 없다. 13억이 됐다.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투자라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수익과 지출의 비교야. 수지라고. 수지. 그럼 현금 나가는 거, 현금 들어온 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현금 수지라고 그래. 현금 수지. 현금 수지는 현금 수익과 지출. 현금이 들어가고 나감.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 운영, 처분하는 과정에서 현금 수지가 발생해.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현금 수지가 플러스 값이 나오면 돈을 벌어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투자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결국 투자 여부는 뭘 비교하냐면 얘는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거라고. 지출.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의 줄임말이 수지야. 수지. 그래서 수지에서 수입이 더 크다.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다. 지출이 더 크다. 투자 가치가 없다. 그거 하는 게 투자론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 취득했습니다. 취득할 때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나가는 거지. 저희는 총 투자 금액이 나와. 총 투자액. 얘는 투자 비용이야. 비용. 투자 비용.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입니다. 10억. 그럼 총 투자액은 얼마? 10억. 그럼 총 투자액하고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쓰는 거 시험 볼 때까지 10번, 한 15번 쓸 겁니다. 15번 좀 많고 한 10번 정도 쓸 겁니다. 계속 쓸 거니까 여러분 이 틀을 아셔야 돼요. 이 틀을. 이 패턴을 알면 쉬워져요. 이 패턴 모르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총 투자액이 뭐야? 부동산 가격이야. 그러니까 총 투자액 쓰는 자리에다가 부동산 가격을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총 투자액이 10억입니다. 자, 샀습니다. 산 게 아니라 산다면이죠. 산다면 10억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10억 들고 사서 이거 운영한다고 합시다. 운영. 영업활동이에요. 영업. 그럼 영업을 하면 이게 방이 10개짜리 임대용 부동산이면 임대 영업을 하겠죠. 그럼 방 하나에 1년에 1,000만 원 받는다 합시다. 1,000만 원. 그럼 1년 동안에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야? 1억이겠지. 1억. 방 하나에 1,000만 원. 방 10개니까 뭐요? 1억이겠죠. 1억. 그 수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업 수입이라고 해요. 영업. 임대 영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임대 영업을 하면 돈이 들어오기만 합니까? 나가기도 합니까? 나가기도 하지. 그러면 영업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비지. 그러면 그것을 영업 수지 이렇게 불러. 임대료 수입은 영업 수입이고 그 다음에 도배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광고 선전해야죠.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되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뭐가 돼요? 지출이 돼. 지출. 그래서 여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그래서 영업 수지가 발생해요. 영업 수지 발생해요. 영업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고 나감.
자, 처분할 때입니다. 10억 주고 사서 시세 차익이 나서 15억에 판답니다. 그럼 15억에 팔면 처분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오기만 합니까? 나가기도 할까요? 나가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 나가냐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줘야 되고, 맞죠? 뭐 등기 비용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물건 팔기 위해서 광고 선전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돼요. 그럼 여기서 처분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 나가. 그럼 얘를 뭐라 하냐면 돈이 들어가고 나가 처분 수지라고 그래. 처분. 처분할 때 돈이 들어가고 나가. 매각 수지. 매각 수지. 처분 수지 그래요. 그럼 결국은 이거죠. 운영을 통해서 영업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면 이거 계산하고, 처분할 때 돈이 들어가고 나가면 계산하고, 그러면 영업에서 수입이 지출보다 더 컸다. 그러면 이익이 나는 거죠. 여기서도 매각 수지에서도 10억 주고 취득했을 때 12억이 팔린다면 2억의 시세 차익 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12억이 들어왔고 여기서는 영업을 통해서 3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3년 동안 보유할 때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15억이지. 여기서 12억이 파니까 12억이 들어올 것이고, 여기서는 3년 동안 영업을 통해서 3억 들어왔을 것이고, 그럼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15억. 나갈 걸로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10억. 그러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금액 수입이 더 크죠? 그럼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금액 1억. 여기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처분했을 때 8억밖에 안 들어온대. 그러면 1억 들어오고 8억 들어오고 9억 들어오는 거죠. 나가는 돈은 얼마고? 10억. 그렇게 예상된다 합시다.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끝. 투자론의 끝.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론은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이런 3단계를 통해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그 돈을 비교하겠다.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겠다. 그래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 가치가 있고 비용이 더 크면 투자 가치가 없다. 되셨죠? 그래요. 그럼 이 영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얘를 뭐라 하냐면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영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매각할 때 이익이 발생했다.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그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자본이득. 그럼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영업을 통한 소득이득과 매매 차익, 자본이득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다. 이걸 추정해서 여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라고. 되셨나요? 자, 이런 현금 흐름이 발생하면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기 총 투자 금액이 나왔습니다. 총 투자 금액이 나오면 그러면 이 부동산이 지금 시장 가치가 10억인데요. 자기 돈만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액 10억인데 내 돈이 5억이고 남의 돈이 5억일 수 있어요. 내 돈 5억에다가 은행에서 대출 5억 받아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총 투자액 10억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다시 두 개로. 자, 내 돈이 있고 남의 돈이 있어요. 내 돈을 밑에 써요.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그래요. 남의 돈은요, 타인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그래요. 지분. 그래서 얘를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 이렇게 불러. 타인 자본을 저당 또는 저당 투자액 그래요.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오면 저당이라고 그래요. 저당. 우리 저당 잡혔다고 그러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저당 또는 저당 투자액 이렇게 불러요. 그냥 투자액 생략하고 저당 지분 그래요. 저당 남의 돈. 지분 내 돈. 되셨나요? 자, 이거를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타인 자본을 회계학에서는 부채라고 그래요. 부채. 자기 자본을 회계학에서는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본.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총 투자액이 얼마냐면 10억이랍니다. 10억. 그런데요,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이 5억이랍니다. 타인 자본도 얼마일까요? 5억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자본 비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지분 비율. 자기 자본이 지분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타인 자본 비율. 이 타인 자본을 저당이라고 하고 대부액이라고 해요. 대부. 대출 받은 거. 대출액이라고 해요. 자기 자본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 50%지. 어떻게 50%냐면, 총 투자액 10억인데, 내 돈은 5억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서 50%다, 이렇게 해요. 50%다. 지금 제가 자기 자본 비율 했습니다. 지분 비율 잘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비율을. 그러면, 여기다는, 남의 돈 비율이죠. 타인 자본 비율이죠. 저당 비율 그러거든. 이거 타인 자본 비율. 타인 자본 비율. 다른 말로 저당 비율. 또 다른 말로 대부 비율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융자 비율. 막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말로 차입 비율. 또 다른 말로 대출 비율.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다 판날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타인 자본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50%예요. 총 10억인데 타인 자본 노후기래요. 곱하기 100을 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50%. 똑같다 이 소리예요. 영어 알고 가는 겁니다. 총 투자액은 부동산 가격하고 똑같은 말이다. 총 투자액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나요? 근데 타인 자본을 저당 투자액 또는 저당이라고 한다. 자기 자본을 지분 투자액 지분이라고 한다. 근데 타인 자본을 회계학에서는 부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자본이라고 한다. 타인 자본 비율, 이 사례에서는 50%. 타인 자본 비율을 저당 비율, 대부 비율이라고 한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지분 비율이라고 해요. 지분 비율. 이렇게. 그러면 타인 자본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을 합치면 더하면 몇이 될까? 1 되는 거야. 1. 50% 0.5. 얘도 0.5. 두 개를 더했습니다. 그럼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하나만 여러분의 공식을 제가 알려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저기 수익률까지 있으면 다 했거든요. 요구 순위 이렇게 됐다고. 그 다음에 합계 시간가치 있죠. 그 합계 시간가치는 오늘 못 할 것 같아. 그거 하면 진짜 짜증날 거야. 돌아볼 것 같아.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건 안 할 건데. 자, 우리 이제 뭘 하나 알고 가냐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은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도 출제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비율 하나 알고 가자는 소리, 비율. 분수식 하나 알고 가자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 대부 비율 봅시다. 대부 비율 수식. 이게 지금 대부 비율이거든요. 이 10억이 뭐예요? 총 투자액. 총 투자액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부동산 가격.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이었죠, 10억. 10억. 자, 5억은요. 5억은 대부액, 융자액이야. 융자액, 대부액. 그 다음에 타인 자본, 대출 받은 거라고. 대출액이야, 대출액. 그러면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융자액.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융자액. 이것을 융자잔액, 융자잔고 또는 부채잔고라고 그래. 융자액은 부채잖아, 부채. 맞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융자액, 대부액, 부채잔금, 그래요. 부채잔금.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줘요. 얘는 얼마였어? 5억이었잖아, 5억.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0%가 됐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이 대부 비율이 100%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대부 비율이 지금 여기 몇 퍼센트예요? 50%죠? 그럼 대부 비율이 50%라는 소리는 부동산 가격의 절반만큼 대출해주겠다는 소리야, 이게. 그게 대부 비율이야. 그럼 대부 비율이 70%면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77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소리야. 대부 비율 70%면. 그게 대부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비율이 50%면 내 돈 비율, 자기 자본, 지분 비율은 몇 퍼센트? 50. 대부비율이 70% 같습니다. 그럼 내 돈 비율은요? 30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질문. 이 대부비율이 100%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있다고 해야 돼, 있다고. 있다고. 왜 100% 넘어가냐면, 선생님, 그러면 10억짜리 분산을 담보로 잡히고 12억을 빌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는데, 이 부동산을 10억짜리인데 지금 내가 담보로 잡히고 5억 빌렸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임대 영업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투자했는데. 임대 영업이 전혀 안 되니까 돈을 갚지를 못해, 이거. 유흥자 받았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유흥자를 받을 때 5억이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1억을 갚았습니다. 1억을 갚으면 그때는 대부비율 몇 퍼센트가 돼요? 40% 되는 거야, 40%.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떨어진다가 떨어져. 갚아 나가면 대부비율이 떨어지는 거야. 되셨죠? 근데 이렇게 볼래요? 지금 10억짜리 부동산 담보로 잡히고 5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대부비율 50%입니다. 그런데요, 임대 영업이 안 돼서 하나도 못 갚았어요. 5억 그대로 있습니다. 5억 그대로 있고,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4억 떨어져 버려요, 4억. 그럼 부동산 가격은 4억이고, 유흥자금은 얼마고? 5억이고. 그럼 100% 넘어갔죠? 그러면 대부비율이 100%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10억짜리 주택을 사면서, 영종도 신도시에 있는 주택을 10억짜리 사면서, 내 돈은 5억밖에 없으니까 5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대부비율이 50%였죠? 근데 내가 입주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지금 다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한 동에 지금 불이 10집밖에 안 써있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주변이 황량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반시설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야. 안 들어온 거예요. 미분양 상태가 속출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부동산 가격이 4억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은 4억이고 주택 유흥자는 5억이고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도 유흥자를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름하여 깡통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100%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깡통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목매야 됩니다. 목매야 한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한 3억을 모았습니다. 3억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3억 모았어. 그러니까 전세 2억 살고 그러면 3억 1억은 이제 재금해갖고 모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억 만들 때 보험 깨고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1억 만들었어요. 3억 됐습니다. 그래서 뻥튀기 하겠다고 주택을 사서 뻥튀기 하겠다고 한 7억짜리 주택을 샀습니다. 3억 가지고 있으니까 4억 대출 받은 거야. 근데 영종도에 있는 일부 지역에 미분양 상태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거기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목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봐요. 주택 날라가죠. 3억 날라갔죠. 빚만 지는 거야. 빚만. 그럼 목매야지. 실제로 목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그렇고 여기다 목매 이렇게 쓰시고 그럼 대부비율이 100%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대부비율이 100% 넘어갈 수 있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부비율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한 7, 8가지가 돼요. 대부비율 관련해서 지문 나올 수 있는 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대부비율이 높아졌어요. 국가에서 대부비율을 높였습니다. 대부비율을 높이면 그러면 대출을 많이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부동산 수요는 뭐? 증가. 수요 곡선 어디로? 우측이동. 그게 시험 문제라고. 그러면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수요는 뭐? 증가. 부동산 가격은 뭐? 상승. 대부비율의 상승은 대부비율의 상향 조정은 부동산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오, 그게 시험 문제야.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대부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비율이 바뀌어서 부동산 경기가 확 바뀌어버렸대. 대부비율이 바뀌어서 부동산 경기가 확 바뀌었대요. 바뀌었답니다. 그러면 무슨 변동? 가격 변동 나왔습니다. 가격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변동 이외에 장기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무작위 변동, 자연재해나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바뀐 것을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 우발적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것은 갑자기 변동입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요. 다시 질문합니다. 다시 질문. 정부의 대부비율 변화로 인하여 갑자기 부동산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답니다. 무슨 변동? 갑자기 변동을 하지 말고 무작위 변동. 그것도 대부비율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비율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죠. 자, 하나 더.
그러니까 대부비율 지금 제가 사례를 든 거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대부비율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이거. 공식이. 되셨죠? 그럼 이가 3억을 융자 받았다. 근데 1억을 갚았다. 그때는 여기 3억입니까? 2억입니까? 2억이 된 거지.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8억을 빌렸습니다. 그때 대부비율은 80%죠. 1억을 갚았습니다. 그럼 7억 남았죠. 그때는 몇 퍼센트? 70%. 그러면 대부비율을 부동산 가격분의 융자액이라고 하는 게 적합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채 잔액? 부채 잔액. 8억을 융자 받았으면 부채가 8억이고 그럼 1억 갚았으면 부채 잔액이 7억이니까 부채 잔액이라는 게 적정하다는 소리예요. 100%를 넘어갈 수 있죠. 대부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부동산 수요구수 우측 이동하죠. 가격은 상승하죠. 수요는 증가하죠. 네. 대부비율이 변화해서 부동산 경기가 바뀔 수 있죠. 무슨 변동? 무작위 변동. 오늘 수업하시기 전에 이거 했어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은 무수하게 많은데 세 개로 나눴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작년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대부비율을 줘요. 작년 시험 문제에 대부비율을 주면서 대부비율을 조정했다. 정부가 개입한 거거든요. 대부비율을 주면서 이게 직접이냐 간접이냐 물어봐요. 뭘까요? 간접. 간접이요. 그러니까 대부비율의 조정은 정부 정책 중에서 간접 개입 정책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시험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정해. 제가 순서를 좀 잘못 썼는데 죄송 썼어요. 자, 취득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나와. 부동산 가격이 얼마요? 10억이야. 그러면 10억만큼 투자해. 총 투자액이 나온다고. 총 투자액은 내 돈하고 네 돈으로 구성됐어요. 근데 네 돈부터 써주라. 겸손하게. 네 돈 써주고 내 돈 써라.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버려. 이렇게. 이렇게 줄 하나 그어봐.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분수식이 됐어요. 이 분수식의 이름을 알고 와야 돼. 분수식의 이름. 그럼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자본. 자기 자본.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다른 말로 지분분의 저당, 대부. 또 다른 말로 자본분의 부채. 지금 다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이거요. 이렇게 나누면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지분분의 저당, 자본분의 부채. 똑같은 말이죠. 이 공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채 비율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두 개의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자,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하고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처럼 느껴져. 느껴지는데 전혀 다른 말이야. 자, 여기서 대부 비율 몇 퍼센트? 50%. 여기서 부채 비율 몇 퍼센트? 그러면 똑같게. 자, 자기 자본 얼마? 5억. 타인 자본 얼마? 5억. 곱하기 100. 100%. 5억분의 5억은 1억이니까, 1이니까. 곱하기 100%. 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이야. 대부 비율이 50%면, 그러면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이 소리예요. 네? 그 비율이라고 했을 때 곱하기 100도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분분의 저당 곱하기 100 이게 부채 비율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100? 해주면 되죠 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맞습니다. 예? 여기 지금 너무 힘드시죠? 힘드니까 이거 하시라고. 자,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줄 그으라고. 이렇게 분수식 만드시라고요. 그리고 그 분수식 만든 게 뭐라? 부채 비율이다. 부채 비율. 되셨나요? 대부 비율은 쉽잖아. 대부 비율은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7억을 빌렸다. 그럼 70%. 그럼 부동산 가격분의 융자액. 그게 대부 비율이다.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네 돈. 내 돈이잖아요. 자기 자본이. 내 돈, 네 돈. 내 돈분의 네 돈. 네 돈분의 내 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내 돈분의 네 돈. 되셨습니까?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이거 안 할 건데 괜히 했나 보다.
어차피 할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끝난 게 아니지. 예. 자, 여기 봅시다. 이것만.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 정책이었습니다. 가격 통제 정책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고 가격제하고 최저 가격제가 있었습니다. 최고 가격제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을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의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였습니다. 최저 가격제는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고, 그럼 임대료 규제 오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최고 임대료를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지 마세요. 그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해서 뭐가 발생? 초과 수요가 발생. 그 초과 수요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크고 단기보다 장기에서 초과 수요가 크다.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선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질을 저하시키고 타용도로 전환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고 임대주택난을 심화시키고 그다음에 암시장이 형성되고 이중 임대료가 발생하고 음성적 지출을 증가시키고 맞지요? 그래요? 임차인 이동을 뭐한다? 저하시킨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규제했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면 시장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오다 X다. X.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초과 공급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된다. 되셨습니까? 뭐 이 정도까지. 이 정도.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다. 지금 기초인문과정에서는 좀 어려운 거 하겠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듣고 또 하는 거야. 이거 10번 들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 가면 좀 더 투자론의 깊은 내용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